자, 이제 정책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정책 얘기를 하면 모든 주택 임대사업 등록 금지, 전월세 시장 불안 가중될라 뭐 했는데 요런 기사가 계속 나와요. 부동산 패키지의 전문가들 속빈 강정, 시장 더 불안해질까 우려, 등록 임대사업 3년 반 만에 없던 일로 집주인들 현재 집단 탄원 예고, 매입 임대 폐지가 집값 안정, 집주인도 무주택자도 고개 저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부동산 특위 임대사업자 폐지도 오락가락 확장된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기인즉슨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없다. 임대사업자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행했을 때는 임대차 3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임대차 3법이 보면은 임대사업자가 해야 될 그 의무 규정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임대료 상한에 관련된 것도 머지않아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뭐 5% 이상 상승 못 시키고 뭐 하는 그 임대 사업자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신고제라든가 뭐 임대차 뭐 이런 3법으로 인해서 일반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도 등록 임대 사업자를 안 해도 결국 하는 일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폐지한다. 요걸 폐지함으로써 기존에 뭐 종부세, 합산 배제, 뭐 재산세, 주택수 포함 등등등 뭐 이렇게 좀 있었던 혜택들을 싹 다 뺏어오는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 기존에 뭐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다가구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 완전히 이제 갑자기 불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거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세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를 하면서 뭔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 축소하거나 뭐 없어지게끔 한다고 하니 들고 일어났던 건데 이게 민주당에서 발표한 대로 정상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떠보기 식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폐지는 안 되고 아마 그 기능을 굉장히 축소시키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민간 임대업이 아니라 그 공공 임대나 그리고 민간 건설 임대나 뭐 이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안중 뭐 지엔하임도 이제 민간 건설 임대인데 그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지엔하임이 이제 민간 임대잖아요. 임대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거기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권리거든요. 임대권을 가지고 오는 거지. 분양권이라든가 뭔가 내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서 임대권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거래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폭탄 돌리기가 아닌가 싶은 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2억에 전세 살 수 있는 권리를 야 네가 전세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프리미엄 1,000만 원 주고 2억 1,000에 네가 살아.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그럼 나 안 살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래가 된다는 게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2억에 살 수 있는 임차권이 있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임차인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남한테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던졌는데 그걸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간다. 그럴 거면은 그냥 집을 사든가, 아니면은 다른데 새 살면 되지. 얼마나 이게 뭐 무슨 그 롯데타워 같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프리미엄 주고 사는 그게. 물론 그거 말고 나중에 이제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데 쪽으로 아마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릴 것 같거든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나중에 따로 시간 마련해가지고 알려드릴 건데 그건 주택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월세만 받는 목적이라면은 사실 뭐 그거가 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은 어쨌든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이제 폐지되면서 공공 임대 사업과 건설 민간 임대 사업 쪽이 아무래도 좀 많이 활발해질 것 같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에 누구나 집 도입하나라고 돼 있는데 이거 누구나 집 평택에서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근데 평택에서 실패한 거는 분양하는 이런 누구나 집이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나 청년 세대들한테
집값의 6%만 받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8년 정도 있다가 그 집을 분양 전환을 하는데 분양 전환을 하면서 최초 분양했던 그 가격에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 와,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왜냐면 집값의 6%면 나머지 94%는 그냥 뭐 대출로 다 충당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집값의 6%, 뭐 10억짜리 집이면은 뭐 한 6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한 4억짜리 집이면 뭐 한 2,400만 있으면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살 수 있는데, 다만 나가는 지출 비용은 좀 있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뭐 3% 이내로 해가지고 뭐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택 누구나 집하고는 좀 다른 건데, 예. 여기에다가 삼기 신도시에다가 하는 이 누구나 집은 그런 개념이다. 예. 우리가 이제 신혼희망 타운이나 뭐 청년주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신혼과 청년 세대들한테 집값의 6%만 받고 공급을 해주겠다. 자, 6%만 내면 내 집, 동탄든 누구나 집 사업지 10일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여기에 이제 그 알맹이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 누구나 집 값은 일부만 내고 임대 형태로 살다 10년 뒤에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는 형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쏠깃합니다. 10년 있다가 시세 차익을 내가 온전히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아니다. 아니다. 예, 어떤 거냐면요. 10년 있다가 5대5로 나누는 겁니다. 예, 5대5로 시행사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자, 송 대표는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에서 20%만 내면 특수 목적법인 SPC에서 장기 모기지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빌려줘 10년간 장기 임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주택 사업자 즉 시행사와 거주자가 5대5로 나눠 갖는다. 이게 뭐지? 이게 뭔 말이지? 예, 갑자기 띠용 갑자기 띠용 뭐? 뭐라고? 10년 있다가 반만 준다고? 예, 이런 제도가 있다. 잘 될진 모르겠다. 10년 동안 꼬박꼬박 6에서 20%만 냈으니까 나머지 94%에서 뭐 80% 가까이 되는 거에 대한 이자를 계속 냈잖아요. 그 이자를 내고 그 SPC라는 이 특수목적 법인은 일정 부분 그거를 이제 관리비 명목이나 뭐 여러 가지 수익 목적으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물론 토지 매입이나 뭐 건축이나 뭐 이런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뭐 보증금 일정 부분으로 해가지고 회수하고 나머지 운영비로 해가지고 10년 있다가 했는데 뭐라고? 5대5로 나눈다고? 돈은 나만 냈는데 계속 내가 내면서 이제 그 무주택 요건 다 유지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쵸? 예. 청년 신혼부부니까 예. 그 안에서 이제 결혼도 하시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 있다가 그 집이 10억이 올라도 5억만 이제 나한테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왠지 모르게 씁쓸한 이런 거. 아마 단기간에 몇 년 동안 살다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10년 꾸준히 살다가 좀 허탈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줄 거면 그냥 잘 주지. 예,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정말 좋은 혜택으로다가 그냥 10년 있다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지. 5대5는 뭐지? 웬 말이지 이거. 네. 예, 그런 게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 잘 한번 고민해 보셔라. 이런 내용입니다. 6%에서 20% 정도 돈을 내고 내가 그 집에 살면서 10년 있다가 분양 전환이 되는데 그때 이제 50%는 내 게 아니다. 예,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거. 잘 고민해 보십시오. 예. 자, 다주택자 양도세 최대 75% 현장선 버티거나 징역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뉴스도 이렇게 나와요. 예. 75% 세금이라는 거는 1억이 오르면 7,500만 원이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내겠습니까? 안 내지. 예, 안 내고 차라리 월세를 더 받든가 아니면 뭐 여기처럼 증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라는 거는 이제 똘똘한 위치에는 정말 부모 잘 만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시겠죠.
증여하니까 이분들은 그 좋은 동네에서 본인이 이제 연봉은 높은데 대출도 안 나오고 집을 못 사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부모님이 미리 사놓은 거를 그냥 자녀한테 증여해주는 이런 겁니다. 이 증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이거를 양도세나 뭐 이런 거를 정말로 예전으로 그냥 풀어주거나 뭐 이랬으면 사실 부동산이 지금보다는 좀 흐름세가 꺾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그렇게 됨으로써 원룸 쪽은 벌써 꼼수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관리비는 그 원룸 임대료 책정할 때 안 들어가니까 관리비가 앞으로 원룸 살아보셨나요? 아니면 원룸 구해보신 분 계신가요? 원룸이 평택이 보통 뭐 보증금 100에서 한 500 안쪽이고요. 보통 1, 200 뭐 많으면 300 그 정도에서 보증금이 들어가고 월세가 싼 데가 한 30에서 비싼 데는 원룸이 한 55만 원까지 해요. 월세가. 그게 이제 관리비 포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뭐 200에 40만 원짜리 원룸이다. 그러면 관리비가 이제 앞으로 한 10만 원 막 이렇게 책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비로. 주인 건물주나 주인분들은 빠져나가려면 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법의 이제 부작용인 거죠. 부작용. 그래서 법을 촘촘하게 만들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일어나고 법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법이라는 게 한쪽을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이제 벌을 주려고 하다 보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벌을 받고 있는 이런 게 조금 안타깝다. 집이 한 집에 한 집만 있으면 이게 사실 집이라는 개념이 어려워지거든요. 이 집이 한 집만 하나만 있고 또 다른 집도 한 집만 하나만 있으면 임대 시장 자체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또 누군가가 적은 돈으로 거기에 임대도 살고 그러면서 뭔가 좀 거주가 이렇게 좀 안정되고 하는 건데 본인 소득에 맞는 집들로만 이렇게 찾아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돈이 좀 없거나 뭔가 사업을 하다가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본인 소득에 맞춰서 살다 보면 본인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겠죠. 뭔가 이렇게 계층 간의 이동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낙수 효과 같은 이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고. 자, 기준금리 앞서 치솟는 채권금리, 영끌, 비투족, 이자 폭탄 피하려면 해가지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한국일보에서 나왔어요. 기준금리 앞서 치솟는 채권금리, 그리고 영끌, 비투족, 이자 폭탄 피하려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자 폭탄? 폭탄 맞아보셨습니까? 혹시? 이자 폭탄이라는 거는 우리가 1%, 2%, 3%짜리 이자가 6%, 12%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야 폭탄이잖아요. 제 상식선에서는 그렇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내가 3% 이자를 쓰다가 이게 몇 달 있다가 6%가 되고 그게 다시 12%가 되면 이게 이자 폭탄으로 다가오는데 3%에서 3.1%, 뭐 3.2%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은 이게 사실 폭탄 맞는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볼 때는 의도를 어느 정도는 보고서 보자. 이거 영끌, 비투 이런 분들 이자 폭탄 맞기가 조금 1억을 2억을 막 은행에서 막 현금으로 다 빌려서 거기에서 이자가 배로 막 사채처럼 뛰는 것도 아니고 이자 폭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영끌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는데 그분들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여유를 주면서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하면 폭락한다. 집값 떨어진 건 딱 이때 해가지고 신현보의 딥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신현보 기자님이 쓴 기사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저희 오픈 채팅방 거기에 공유해 드릴게요. 집값이 떨어졌었던 거는 딱 요때다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안 떨어졌었고요. 뭐 여기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무색하게 집값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집값이 뭐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변동이 심하지 않았는데 집값에 영향을 줬던 거는 공급이었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평택에 지금 1년에 한 2만 명씩 인구가 늘어나면 한 2만 호 정도의 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평택에 20만 호를 지어버려요. 새 집을 갑자기 한 20만 호씩을 지어버리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다 미분양 나고 공실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역에 이제 집값이 떨어졌던 거는 공급이 영향을 줬지 금리 무슨 정권 교체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게 아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집값 떨어진 거는 뭐 그렇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건 이제 금리 변동이고 이거는 이제 그 통화량 우리 이제 몇몇 시간에서 언급했던 지금 시중에 늘어나고 있는 이 통화량에 맞춰서 집값도 같이 올라가더라. 통화량에 맞춰서 집값도 같이 올라가더라. 통화량이 떨어질 수가 있을지는 고민해봐야겠지만 왜냐하면 통화량이 지금 늘어난 상태에서 이걸 줄일 수 있을까? 요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난 상태에 따라서 집값도 같이 올라가더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무지막지한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있어요. 폭락은 없다. 하락하려면 여러 조건 맞아야 해가지고 전문가들도 뭐 이렇게 쭉 얘기했다. 뭐 FE 금리 인상 관련 뉴스도 뭐 쭉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에서 다 안 읽고 오픈 채팅방에 알려드릴 건데 오픈 채팅방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사칭범이 나왔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사칭범이 나왔거든요. 오픈 채팅방 이제 그 핸드폰으로 검색할 때만 나오더라고요. 그 채널이 부동산 참치 가로 열고 공식 채널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주식 리딩방으로 연결해주는 그 사칭 채널이 생겼어요. 저는 신고를 했는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자문도 구해보고 알아봤는데 금전적인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전적인 피해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상담하셨던 분이 있는데 완전 저처럼 얘기를 해요. 부동산 참치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완전 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다 옮겨놓고 뭐 명함 사진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인 것처럼 해가지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집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절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저 그런 채널 만든 적도 없고요. 절대 그 부동산 참치 가로 열고 공식 뭐 채널이니 뭐니 이런 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 채널은 오픈 채팅방에 부동산 참치라고 돼 있고요. 지금 한 300명 가까이가 접속해 계시고 그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넣어야지만 접속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다른 것들 부동산 참치 검색하셔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제 채널에 이제 그 오픈 채팅방은 그렇게만 돼 있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피해자가 생기면 저는 참고인으로 불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참치라는 그 사이트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보고 네가 한 게 맞냐 아니냐라는 이 참고인으로 제가 불려간다고 하는데 참고인으로 불려가도 뭐 저한테 불이익 오는 건 없지만 저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 뭐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런 채널로 인해서 그래서 그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칭 채널이 있어요. 제가 별거 아닌데 왜 사칭 채널까지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저를 괴롭히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거래 절벽, 관망 지속 가능성, 집값 전망 오를 것이 우세하다 해서 집값 전망이 뭐 예전에도 이제 한국 그 부동산 연구원 거기에서도 이제 게시했다가 지웠던 것처럼 향후 1, 2년 동안은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걸로 생각되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각종 데이터를 보면서도 파악하고 있는 게 집값은 상승하는 게 분명하다. 다만 좀 불안할 뿐인 건데 이 불안한 거를 해소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이렇게 폭탄식으로 툭 떨어져야 되거나 또는 금리가 진짜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다. 오히려 임대사업자 폐지라든가 뭔가 다주택자를 옥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집값이 안 움직일래 안 움직일 수가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거예요. 집값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그리고 뭔가 집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로 집값이 과연 떨어질 건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떨어지려면은 그런 조건들이 맞춰져야 되고 그런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되고 그런 퍼즐 조각이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집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